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의 비율을 봤을 때 이 앞에 전자의 그림을 그린 친구들이 한 24명에서 7명, 많으면 8명.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공부에도 의욕을 발휘를 하고 좀 안정돼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또 뒤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얘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라고 하면은 꼭 그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의 편식을 막는 말 혹은 방법,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식습관 지도라는 게 특히 요새는 더 힘들어요. 아이들이 편식도 더 많이 하고 잘못 지도했다가는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식습관 지도를 저도 예전만큼은 할 수 없는 게 아이를 키우면서 애들이 새로운 음식, 낯선 음식을 먹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네, 좀 더 알았거든요. 색깔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처음 본 거고 하면은 한 입 먹고 좀 평가해 줄래? 엄마 요리를 했는데 엄마 간을 잘 모르겠어. 심사위원의 역할을 오히려 주는 거죠. 책임감을 주는 거죠. 그래? 하고 이제 한 번 또 먹어보는 거죠. 이제 너만을 위한 거. 약간 이제 이것도 주인의식이죠. 그리고 너가 평가해 주는 거. 선택 화법이에요. 당근 먼저 먹을래? 브로콜리 먼저 먹을래?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먹어야 되는 것이 그냥 정해진 거고 뭘 먼저 해야 될지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둘 다 안 먹을래? 그러면은 2입 먹을래? 1입 먹을래?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3입 먹을래? 5입 먹을래? 이렇게 하면은 3입 먹을래? 2입은 안 돼? 알았어, 그럼 2입 정도로 엄마가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익숙해지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입이라도 먹어보는 거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입만 먹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를 이런 식으로 좀 시도를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주말 거실 풍경을 그리라고 하면 아이의 친구 관계나 혹은 그 아이의 학교 생활이 보인다 라고 하셨잖아요. 직접 경험하신 일이시라고요? 담임을 하면서 일요일 오후에 너희 가족의 모습을 그려봐라. 이걸 담임을 맡으면 항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림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 오후에 그냥 아이들끼리 놀고 있거나 가족끼리 뭐 먹고 있거나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을 상상을 했는데 자기 손만 나온다라든지 뭐 엄마 아빠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정말 가지각색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좀 화기애애하고 밝은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의 비율을 봤을 때 이 앞에 전자의 그림을 그린 친구들이 한 24명에서 7명, 많으면 8명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공부에도 의욕을 발휘를 하고 좀 안정돼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또 뒤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얘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라고 하면은 꼭 그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학교 폭력이 터진다라든지 꼭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아이가 힘들 때는 좀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진짜 아빠만 따로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지도 않고 막 그런 그림을 그렸다가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막 노력을 하면서 걱정이 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람을 개미처럼 이 도화지를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 친구는 선택적인 한묵증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말을 안 해요. 집에서는 말을 잘 한다고 하는데 또 한 친구는 가족들이 딱 나눠져가지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의 모습은 다 나오는데 자기만 공부하는 손만 딱 그려놨더라고요. 실제로 좀 많이 억압되어 있는 친구였어요. 부모님께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를 다른 친구들을 놀리고 비꼬고 하는 걸로 풀었던 거예요. 학교 폭력에 연루되기도 했었고 한 친구는 그 넓은 거실에 자기만 조그맣게 소파에 그려놨더라고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가지고 늦게 이제 밤 10시까지 혼자 있거나 아니면 동생이랑 둘이 있거나 혼자 밥도 챙겨 먹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 친구는 수많은 트로피의 그림만 다 그려놨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그린 그림인데 방문을 엄청나게 크게 그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혼자서 핸드폰 하고 있는 그림을 공부도 의욕적이지 않고요.
무기력해요. 그런 그림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신호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렸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일이 또 1년 동안 벌어질까. 이게 학기 초에 제가 해보거든요. 너무 처음에 하면 안 되고 살짝은 레포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해야 돼요. 네.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리라고 하면은 애들이 좀 싫어하고, 어느 정도 레포가 형성이 좀 되었다 했을 때 이 아이들하고 해보면은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지금 마음에서 이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인기가 많은 아이들, 가장 큰 화두이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좀 우리 아이가 그래도 인싸였으면 좋겠고, 네. 친구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아이들의 태도나 공통점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배려예요, 배려. 네. 양보를 하기도 하고, 다쳤을 때 괜찮아?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노는 게 아니라 괜찮아? 친구가 이제 잘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애들도 축하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배려인데, 이거를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짜증나, 망했어, 나 안 할래, 뭐 이렇게 죽고 싶어. 말을 하면은 이건 당연히 성인도 싫죠. 세 번째는 협상 전략이에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의 욕구만 생각을 하는 건 양보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나의 욕구만 생각을 하는 건 지배형이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상대방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둘 다 생각하지 않은 건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매번 삐져버리는 거나 안 할래 막 이렇게 되는 거거나, 아니면 친구랑 그냥 아예 안 놀아버리거나, 상대방의 욕구와 나의 욕구를 같이 생각을 하는 게 협상을 잘하는 협력형 전략인 거죠. 이게 인기가 많다고 무조건 협력형을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골고루 다 사용을 해요. 다만 협력형을 많이 사용을 할 뿐이죠. 양보를 하는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서는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번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사소한 문제는 됐다 하고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아니겠다 싶은 거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이번에는 네가 마음대로 하면 다음번에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타인을 존중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협력형 전략이고요. 인싸력의 핵심, 놀이 제한이에요. 술래잡기 할 사람, 뭐 할 사람. 막 이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놀이 제한은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특히나 소심한 친구들은 뭐 할 사람 못해요. 이게 놀이 제한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뭐 얼음땡 할 사람, 뭐 할 사람, 그럼 나, 뭐 공기놀이 할 사람, 보드게임 할 사람, 이거인 거죠. 처음에 놀이를 잘 제한하는 친구들은 인싸가 아주 잘 됩니다. 저희 아이한테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할 사람? 하고 물어보면 된대요. 재밌는 놀이를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면은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협상 전략도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친구 말을 따를 수도 있지만 항상 양보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네 맘대로 해서만 안 되고, 돌아가면서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좋은 팁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학생들한테도 그런 말을 자주 해줍니다. 요즘은 중1 때부터 자유학기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막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있어 보이고, 진로 탐색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지? 이거를 대학교 가서야 그때서야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그 전에는 내가 진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진로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초등학교 때의 진로 교육은 나에 대한 탐색이거든요. 자존감을 쌓아가는 시기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장래희망 같은 거를 쓰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없다고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서 찾아요. 엄마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이라고 쓰고, 맞아. 뭐 아빠가 의사면 자기도 의사라고 쓰고, 외교관이라고 쓴 애를 봤더니 이제 영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세요. 관련된 거에서 쓰거나, 장래희망 월드컵을 해요. 100개의 직업을 우리 같이 써보자. 내가 진짜 관심 없는 거 가입표,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거 가입표 해서 계속 가입표를 해서 몇 개가 남겨요. 그래서 이제 후보 순에 가는 거, 요게 이제 너의 관심사야. 그러면 이 중에서 골라.
그렇게 해서 뭔가를 찾아내서 몰랐던 거를 어쨌든 하나는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사과 재배업자라고 써온 거예요. 어머나. 부모님들 직업을 몰라요. 요즘엔 직업란을 쓰는 게 없으니까. 네네. 알고 봤더니 아빠가 과수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보는 세상은 부모님이 보는 세상의 이 넓이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 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많고 어떤 직업의 세계가 있는지 이 세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직업도 유행을 타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의대보다 서울대 공대가 훨씬 점수가 높았던 시절도 있었고 저 대학 갈 때만 해도 교사 하면은 평생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지금의 전문직은 또 옛날의 전문직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무엇이고 어떤 거를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로 교육이고 그게 또 나의 자존감도 찾아줘요. 아,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공부 못한다고 엄마한테 혼만 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씨앗과 보석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월드컵을 하면서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눈빛이 달라져요. 공부에 임하는 그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꿈 명함도 만들어보고 같이 의견도 교환을 해보고 느낌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꿈을 꾼다는 건 이런 거야. 나와 이 직업을 연결시킨다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신인 엄마로 살아가기 위한 작가님만의 어떤 비법 한 세 가지 있으시다면요? 첫 번째는 조망하는 능력이에요.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아이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짧게는 대학 입시, 멀리는 아이의 인생, 최대한 멀리 높이서 조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이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가 멀리 이 대학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타인들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온전히 내 아이만 바라본다라는 게 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아이 자체로만 바라보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쭉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소신 있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이제 메타인지예요. 부모님의 항상 걱정은 이 순간 내가 성취 압력을 줘야 하는가? 아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 하는가? 이 자율성과 성취 압력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너무 많이 시켰다가 아이가 너무 빨리 소진되고 지쳐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거든요. 네.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지금 맞는 속도와 방향이 뭔지를 판단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최선의 선택을 다 했다면 그 다음은 아이의 몫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부모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세상의 크기가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모님이 성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 보여줄 수 있는 책, 이런 것까지도 부모님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느냐가 아이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건 아이한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아이들도 같이 커가고 보여주실 수 있는 세상의 크기도 더 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